네, 4+1 협의체가 합의된 선거법 수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상한제와 석패율제가 쟁점인데 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당이 개최한 규탄대회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고 욕설과 폭력도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규탄대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와호장룡 시작합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사태 먼저 좀 짚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왔습니다. 한국당이 주최한 규탄대회였는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 1000명 이상은 된 것 같고요. 욕설이 난무하고 폭행도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참 불행한 사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제가 기억하는 한에 있어서 네. 국회의 본청을 진입하면서 국회의장을 잡으러 나서겠다라고 한 것은 아마 역사 이래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광주 사태나 또 이 광주 민주화운동 때나 또 마산의 3.15 부정선거에 있을 그 당시에 시민들이 시청을 난입한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네. 국회를 난입한 기억은 전혀 없는데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또 이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그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원인이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이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조국 수호 집회를 연다든지 이것도 뭐 법치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고요. 또 검찰의 조국 사태와 연이어서 경찰에 대한 하명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정부 여당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 역시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여당이 먼저 법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야당 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네. 한다면 지금 공수처의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기는 이것이 지금 뭐 3대 권력 비리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것이 지금 당장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도 2014년을 겨냥해서 만드는 법이다. 또 공수처도 적어도 다음 정권부터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명백히 하고 머리를 맞댄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나서서 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이 빚은 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국회에 들어가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밖에서 집회하는 거랑 국회 안에서 집회하는 거랑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보면 사실 이제 국회 밖에서, 그러니까 국회 정문 앞에서 이제 여의도에서는 뭐 상시로 집회가 있어 왔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이 이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뭐 사법 처리도 되고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국회를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많았죠. 그때 자유한국당도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국회라는 게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들을 각 정당들이 충분히 개진하고 토론하고 이럴 수 있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집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동안은 당원들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집회면 모르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외부의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왜 진입을 시도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경내에서 집회를 하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초청을 하거나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정당이 주최하는 거니까. 지금 어저께 벌어진 사태는 본청에 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죠.
충돌이 빚어진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제가 이제 1991년부터 이제 국회를 출입했었는데요. 제가 출입하면서 이런 사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 뭐 밖에서 예전에 이제 뭐 일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랭카 들고 이제 몇 명이서 뭐 나집하려다가 그 방호원들에서 제지된 경우는 있지만 네. 저렇게 대규모적으로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고 또 지금 현재 농성 중이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이나 정의당이나 의원들이. 또 거기에 대놓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폭력 행위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건 어떤 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공당의 지금 대표라면 저런 사태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키고 어떤 한계를 좀 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 이게 뭐 우리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야당도 보면 서로 간에 비판하려면 스스로가 또 자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미디어 법 시비 처리할 때 국회에 몰래 들어갔던 적은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죄를 받았었거든요. 벌금도 내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유한국당 지도부 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논란입니다. 규탄 대회 참석자들의 일부 일탈 행위는 있었다. 하지만 전태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황교안 대표 경우에도 뭐 듣기에 따라서는 시위대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 어제 규탄 대회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오셨습니까? 막혔죠? 오래 고생하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오. 네, 어저께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집회가 끝났는데 끝나고도 지금 그 참석자들이 한 100명, 200명 정도가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 계단에요. 근데 이거 경찰에서 계속 강제 해산을 시도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무선 마이크를 들고 자, 이제 저와 함께 집으로 갑시다 해서 다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황교안 대표가 사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야당 대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뭐 이분도 사실은 뭐 예전에 많은 장외 집회를 했죠. 뭐 1000만 서명 운동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국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말 두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한 의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국회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장이 되어서 안 된다는 신성한 곳으로 남겨두는 어떤 신념이 확고했거든요. 그래서 의회민주주의가 적으로 상당히 이제 지켜진 면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들 사실 뭐 집회야 뭐 밖에서 한번 할 수 있죠. 요즘도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항상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를 들어가라, 국회를 들어가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한계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본인의 좀 철학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 자, 국회 앞에서 물론 집회는 하더라도 국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들어가야 될 공간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하는 것들. 그 저는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뭔가 선을 분명히 긋는 것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군중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열광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철학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집회 신고를 국회 내에서 집회 신고를 모레까지 해놨습니다. 오늘도 지금 2시부터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경찰에서는 또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거 봉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계속 하겠다.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밖에서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국회 내나 또 청와대 내로 시위대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뭐 전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국회 내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시위를 하다가 아주 현장의 논리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국회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은 또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것은 아예 분위기에 지도부가 따라. 메가폰을 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지도부의 철학이 의심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뭐든지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정부 여당 쪽에서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야당들도 또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옆에서 농성을 하다가 폭력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정의당 가담다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경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즉시 일벌 100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직선거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석패율제와 연동형 캡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중단됐고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렸는데요. 감정 싸움도 격해져서 그동안 찰떡 공조를 유지하던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양당이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대화에 나서자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해야 하는 석패율제는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대의를 살리고 민의를 반영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왜곡하는 정치 공방을 자제해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4+1 참여정당 정치그룹 모두의 깊은 성찰과 전형적인 태도의 접근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향해서는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말을 던져놓고 공식 협상 대신 소수당에 대한 압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개혁이 좌초돼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자, 지금 대화하자라는 데서는 두 당이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와는 조금 톤은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속에 불만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될까요? 참 저는 이게 왜 이 문제가 지금 와서 터지느냐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들이 예전에 패스트트랙 통과하기 전부터 그때 다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계산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협상을 틀어버린 거거든요. 네. 저는 처음부터 이 석패율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서 어떤 면에서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 지역에서 이제 떨어진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그다음에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 이런 분들이 당선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그런 석패율 제도 논의가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왜 이 민주당의 석패율 제도가 안 되겠냐는 걸 들고 나온가 하면 이 석패율 제도라는 게 이제 어떤 후보가 그 지역구에서 이제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득표를 한 안타깝게 떨어진 분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지금 출마자들이 이래 되면 정의당의 후보들이 이제 출마 포기를 안 한다. 그냥 막판까지 가서 그렇죠. 내가 몇 표 얻나 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정의당하고 적절하게 이제 후보 단일화해서 그걸로 해서 이제 민주당이 많이 됐는데 이게 5%에 10%가 좌우돼 버리면 사실 지역구에서는 낙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정의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나도 석패율로 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가지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후보 단일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압박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뒤늦게 이거 잘못하다가는 뭐 심상정, 정동영 이런 분들이 다 또 당선돼서 오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이제 두려움. 그다음 후보 단일화 안 한다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본인은 이제 출마 안 하시잖아요. 대신 정동영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좀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정치적 이해 타산이 딱 되다 보니까 네. 이 석패율 제도는 예전에는 지역 감정을 완화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은 중진들이 자기 살기 위한 제도라고 지금 정반대의 논리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중 등록제가 또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정말 이중 참 이게 등록제. 네. 정말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이중 투표 등록제라는 게 지역구도 등록하고 비례대표도 등록하고. 아예 후보 등록할 때부터. 네, 아예 그래서 두 개를 등록해서 하자는 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출발부터 잘못된 선거법 협상이기 때문에 정말 온갖 수의 지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이중 등록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석패율제가 중진들이 살아오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난이 있자 이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그럼 이중 후보 등록제를 하겠다. 지역에도 하고 비례대표에도 하고 양쪽 다 하는 제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석패율 제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표를 많이 받았지만 안타깝게 떨어진 그렇죠.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당 내에서 영향력이 커서 비례대표 명단에 있어서 상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중진이 살아오기에는 이중 후보 등록제가 더 좋아요. 그러면 석패율제가 이 후보 정의당에서는 근데 이중 등록을 하되
중진들을 빼자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뭐 당내에서 그렇게 네.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진들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헬무트 코hl 수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역에서는 떨어지고 이 이중 등록으로 석패율로 비례대표도. 네, 네, 된 경우도 있죠. 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옥신각신하면서 공조의 균열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4+1 협의체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원안 발의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반발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2, 3, 4중대가 짝짝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를 부정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4+1 의석 나눠먹기 연대가 상호 간 이해 충돌로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4+1 자신들이 개혁연대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권을 앞에 두고 이해관계가 엉키자 서로에게 그건을 서슴지 않으면서 개혁연대가 아니라 이권연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책임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온전히 져야만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먼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안을 표결하겠다. 네.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정의당이 계속 반발하고 우리가 반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원안으로 그러면 하자. 그게 개혁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한국당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약 올리는 듯한 느낌도 좀 드는데 그러면 하자. 무기명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계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225 플러스 75, 그다음에 연동률 50%. 이게 사실은 처음에 정의당이 제안한 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당내 공감대가 전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왜냐하면 이제 당내에서도 지금 이게 이제 수정이 된 게 250대 50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이 당내라는 건 민주당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지금 공감대를 못 얻고 왜냐하면 지역권 너무 없어지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이 자칫하면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정말 100석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위기감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하나도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거는 무기명 투표를 하면 일단 국회의원 없어지는 지역구만 28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부결되는 것이 명확화하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래 잘 됐다. 그러면 아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패스트트랙 안건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게 정의당은 본인들이 사실 제안해 놓고 이걸 하자니까 이거는 반민주 폭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언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라는 이 생긴 게 결국은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의 협상의 출발점부터 저는 잘못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은 보면 처음에 있는 것들은 다 의미는 없어지고 네. 이제는 각자 자기 당의 어떤 이해관계 또 자기 중진들의 당대표의 이해관계 나만 살아오면 된다. 이런 법이 끼어들면서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사적으로 뭐 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선거법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답은 하나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그냥 원한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대로 정면승부하자? 그렇죠. 이 정해서 현재 선거법대로요? 현재 선거법대로 해서 왜냐하면 현재 선거법도 결국 그거 20대 국회 구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선거법이 뭐 정말 아주 나쁜 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혼란을 주기보다는 또 우리 예비후보 오늘부터 등록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뛰는 상황에서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이 원점이 아니고 패스트트랙 원점이 아니라 원래 지금 선거법대로 가는 현행대로. 것들이 저는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안대로 올려도 부결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얘기하셨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당론으로 만약에 채택을 한다고 하면 무기명 투표가 아니고 기명 투표 이게 인사에 관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책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뭐 김관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모든 투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요. 미리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기명 투표로 가는 경우에서는 결국 당론 투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은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공천을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지도부의 생각과 다르게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도부의 생각과 다른 것이 무엇?
무엇이냐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도 또 한편에서는 나오는 해석이기도 하지요. 지도부의 생각 역시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전국적으로 거의 28석, 28석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 의석이 어느 것일 수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4+1 연대라고 하는 게 의석수를 늘리면 같이 갈 수 있지만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한에는 같이 가기 어렵다. 이렇게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민주당의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있습니다만은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연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국적인 득표율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호남 지역구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들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동의를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의석수가 고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4+1이 계속 선거법에서 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당이 협상을 아예 거부를 하고 있고 악법이다라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한국당과 선거법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해서 지금 현재 원안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올려서 부결이 된다거나 한 경우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조금 입장을 후퇴해서 합의해 줄 수 있는 네, 부분,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 거대 정당들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거대 정당들의 경우에는 현행 선거법이 훨씬 더 이롭고 선거법을 바꾸는 것은 그들에게는 뭐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정의당이 지금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것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때문에 공수처법에 있어서도 기소권이라든지 이런 몇몇 부분에 있어서 손만 댄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한편에 있어서는 이렇게 국회에 난입하는 이런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 뭐 조금 후퇴하는 공수처법 약해진 공수처법을 하고 실행 시기를 조금 늦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당도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제안했던 부분이죠.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올로와 나스팅이 없잖아요. 자기도 뭔가 좀 양보를 해야지만이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사실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이제 사실은 30대 20 캡 이야기 나온 것도 보면 그게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좀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뭔가 명분을 좀 찾기 위해서 이제 강성 투쟁을 하는 것인데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겉으로 강하면 속으로는 뭔가 타협에 어떤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기소권을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할 경우는 뭐 야당도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면 여당은 공수처를 설치했다라는 정치적 명분. 야당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의 기소권을 남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 정도의 어떤 합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예전의 정치권 같으면 이 정도 합의는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여야 정치권에 별 신뢰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이 중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화 통로를 하는 게 굉장히 예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합의 자체는 뭐 저는 충분히 원내대표 선에서 이루어질 걸 보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저는 아마 연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당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딜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정의당을 압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당이 오늘 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한 게 정의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 처음에는 뭐 한 20석 하다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가 되면 정의당 입장에서도 뭔가 타협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당도 실리를 택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모든 정당이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